국회나 이런 경실련이나 사무직에서 이렇게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났다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에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슬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 정작 쇄신해야 될 LH가 마치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처럼 나서는 것은 정말 국민 감정에 전혀 맞지 않는 문화세다라고 보여지고 실적으로 LH의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결국 쉬웠다라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이제 유지시공 근절을 위한 시행대안을 제시도 하고 이후에는 LH가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인지 좀 하나하나씩 저희들도 문제를 좀 드러내는 일련의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투기 사건이 LH발 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본인들 스스로 혁신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혁신위까지만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또다시 부실 문제, 수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이번에도 또 본인들이 나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 모두가 나서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3부에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기자회견 취지 및 대결에 대해서 강원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련 편집부위원장 박민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그 항로라고 하니 그 항로를 개척하는 사람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항로, 즉 백길이나 비행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해 항로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항로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인명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로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로가 피해 항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항로가 피해 항로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인명사고가 있어서 만들어진 이런 역사를 지금 우리는 또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성형 AI가 대부분의 것들을 대신해주는 지금 현대의 시대에 와서 아직도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누군가의 피해에 의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는 이제는 종식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저는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3년 4월에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가 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발생됐던 얘기.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LH의 전관 업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노력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공익감사를 이미 이제 청구를 한 바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노력을 우리는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기자회견 자리는 이런 근시안적인 어떤 전관의 어떤 특혜 내지는 전관 업체를 갖다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일시적인 것들의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실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좀 제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 제안이라고 하는 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댓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료를 만들면서 국수 부장님께서 전반적인 과거의 사례들을 보여주는 주요 공개 사고 설명 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정택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주요 붕괴 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명을 왜 드리게 되었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최근 들어서 붕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 안전 사고들은 건설 현장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고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림으로써 저희가 제안하는 시민 제안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사고는 최근 10년간에 벌어졌던 사고는 아니라 다소 상징적인 사고 한 가지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에 벌어졌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당시에 1,40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서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직후에 우리나라의 건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안전의식은 나아지지 않았음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산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붕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연결도로 국가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작업하시던 이 노동자 4분께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하는 바람에 아래로 추락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 4분께서는 모두 사망하시고 말았고요. 공동발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2014년에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마우나 리조트에 있는 강당이 폭설로 인해서 붕괴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당시에 부산 외국어대학교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벌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남판교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에 벌어졌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설 안전 사고와는 다소 양상이 다르지만 주요 안전 문제로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사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판교에 그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아이돌 가수 공연이 시작되자 환풍구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판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망 16명, 부상 9명 등 매우 심각한 안전사고가 벌어졌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 붕괴 사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지하 6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철제 빔이 이 콘크리트를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판에서 봉사를 하시고 했던 노동자 12명이 추락을 하시는 바람에 다행히 돌아가시는 분은 없었지만 12명이나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네. 2016년도에는 영광 칠산대교 붕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리 교각과 상판을 연결하는 철골 구조가 여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요. 이 철골 구조가 제대로 설계도 되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연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앞선 사고보다 더 큰 붕괴 정도가 심한 사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처럼 붕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옹벽 붕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옹벽이 1m 높이로 허가가 났었는데 그 건축주가 마음대로 4.5m까지 옹벽을 높게 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2명이 돌아가시고 1분이 부상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운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데
지지대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30톤에 달하는 외벽 잔해가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부상 3명, 사망 1명이 발생했는데 이 사망하신 한 분과 부상당하신 한 분이 예비 신부로 알려져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던 사고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여의도 지하국도 공사 지반 붕괴 사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는 바람에 공사하시던 노동자 한 분이 추락하여서 그대로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2020년 부산 연산동 건축물 붕괴 사고는 이 단독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망 2명, 부상 3명이라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월 상동교 철거 중 붕괴 사고는 이 상동교가 원래 굉장히 노후한 나이였기 때문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을 통해서 상판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4분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월동지구 신축공사 붕괴 사고는 옹벽이 붕괴하는 사고였고요. 광주 동구 학동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사방댐 붕괴 사고입니다. 사방댐은 토사 유실이 많은 하천에 주로 건설이 되는데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을 때 소위 동발이라고 하는 지지대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동발이를 건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사망 1명, 부상 2명분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요. 제주대 생활관 철거 공사장 붕괴 같은 경우에는 이 불착기를 통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12m 높이의 굴뚝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굴뚝이 결국에는 보시다시피 불착기를 덮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그 불착기 운전기사께서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상 4층에서 콘크리트 파손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그대로 그 공사를 담당하고 계셨던 노동자 3분과 노동자 5분이 추락하셔가지고 사망 3명, 부상 2명 등의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벌어진 성남 정장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행로에 그냥 비 오는 날 지나가시던 분이 갑자기 그 도로가 붕괴하는 바람에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부상을 당하시는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인천 검단 안전피해 사고까지 공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전국 곳곳에서 건설 붕괴 사고가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최근 10년간 주요 붕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10년의 건설 붕괴 현장 사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흥철 국제사업 공사관장님께서 시민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사업관장의 시흥철입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왜 했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환경 이유가 옆에 여기 보시면 알겠죠. 건설산업 체계를 보면 발주자, LH, 설계자, 감리, 시공자, 하청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공상도 아는 건설 참여자의 그 체계로 한 방에 붕괴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아까 앞에 설명했던 그 대다수는 안전불감증 또는 부실 시공이 주 원인이에요. 이것은 LH 정관을 위시해가지고 발주기의 포함해서 전체 저희가 그나마 보완했던 그 시스템 자체 붕괴됐기 때문에 여러 기자분들이 많이 전화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제 답은 이랬습니다. 답이 없다. 저는 이 나라의 안전에 대한 커피하고 반칙이라는 고집행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든 생각이 그러면 저희 시민 단체 차원에서 그래도 심지어는 한번 그래서 기자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건설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건설산업은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그래서 일명 복마전이라고 하죠.
그다음 저희가 그래서 10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유인물 6종을 보시면 10가지를 제안하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 후문보다는 각 참여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 또는 참여 주체를 보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크게 3개의 카테고리가 나와요. 하나는 정책과 제도를 통과하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발주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발주받았던 건축물을 시공하는 또 설계하고 관리하는 시행 주체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위한 협회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인데 비용 부담하는 주체는 바로 여기 보시는 기자분들 포함한 그 시민들입니다. 수분연자 될 수도 있고 공공보유주택에서는 공공임차인 등이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건설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하나도 되지 않고 비용을 부담할 뿐 어떤 권리 주장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런 불안전한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 사항을 10가지 뽑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결표가 10쪽이 있는데요. 10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했는데 저희가 순서는 이제 수행 주체, 저희가 가장 많이 많고 털도 많은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 3가지, 마지막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허가권자 그리고 공공발주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했고 그래서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직접 시공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70억 미만 공사에서만 직접 시공 의무자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시공이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모 공사라서 선진의 부분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어도 30% 또는 50% 이상 직접 시공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공사는 몽땅 하청조도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공개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허가시 설계 도서를 이건 민간건축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인허가시 설계 도서에 대해서 제출 의무도로 해서 이것을 검토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뒤에 있던 3-2에 있는 인허가권자 3-1에 있는 지역건축센터가 설계 동의를 검토하는 의무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인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어떤 누가 설계를 했고 설계를 하도록 줬으면 누구랑 하도록 했으며 하도록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고 하도록 대금이 체불됐는지 여부까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되냐? 민간건축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운데에 있는 그림표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공공하고 민간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공공 부분은 2021년부터 22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외국인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도 되어 있지만 민간 현장은 불법 고용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에도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불법 고용됐던 건설 공사현장 불법 고용됐던 사람을 최소 25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약 150만 명인데 25만 명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최근 들어서 착공하고 인허가 물량이 급감화되는데 이것은 바로 건설 산업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 고용이 근절된다면 특별한 추가 비용 없이도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 부담 주체입니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과 관련됐던 계약 당시의 어떤 설계 공연
그리고 공사 시황서, 그리고 공사비 내역서, 저희가 가장 그 역점으로 주장했던 원가 공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비 내역서 이런 것들을 분양 계약의 계약자를 첨부가 된다면 저희는 굳이 원가 공개 의무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는 문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를 위해서 품질과 안전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감리 업체입니다. 이건 감리 부분인데요. 감리 부분은 현재 감리 일지라든지 감리가 주간, 월간, 그리고 분기,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등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중개사로 나게 되면 감리 부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리 보고서를 공공발주자 또는 일가기관께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면 감리가 부실하게 감리 활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소비자분들이 자기가 분양받았던 건물에 대해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실제로 없습니다. 배제시켜놨기 때문에 자기가 산 물건이면 자기가 산 물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봐야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들은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이분들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공공발전 LH를 포함한 기관들, 그리고 정부와 입법부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시하는 이 제도 개선 내용은 법률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했던 것은 지역건축센터를 설립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설계, 시공, 감리 모두 다 아우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역건축센터는 대상물이 민간건축물입니다. 민간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인허가권 자체를 저희들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권을 남발하면서 각종 형을 받고 부당하고 반칙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착공했던 그 현장이 불안하게, 그리고 불안전하게, 또 부실하게 지어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허가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인허가권자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건축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감리를 현황을 수시로 검토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지자체 장 산하에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허가권자가 감리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됩니다. 이건 민간공사입니다. 직접 체결해야지만 감리를 통해서 현장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정 진행이라든지 기성이라든지 하도급 현황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리하고 허가권자는 직접 체결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감리만 지정합니다. 높은 감리 대가를 만들었던 감리만 지정을 할 뿐 계약은 건축주가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사에서 건축주가 감리자가 독립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와 감리 직접 체결하면 감리자를 통해서 허가권자는 현장을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비용 부담 주체에서 말했던 감리 보고서를 수시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출입할 때도 감리의 어떤 그런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항상 이익단체들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설계 대가를 높여달라, 그리고 감리 대가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적정한 공사비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대가나 감리 대가는 설계비의 설계 용역비 대가 기준의 약 82% 정도로 낙찰받는데, 이게
20몇 쪽인가요? 본문 내용을 보면 80% 낙찰받아도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설계 공사로 용역으로 책정되었던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높게 부풀려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82%로 낙찰받아도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대가는 감리나 설계 비용 설계자한테 직접 주고 설계 엔지니어 기술자한테 직접 주고 난 다음에 그 차이가 누가 되냐면 해당되는 사업주가 가져갑니다. 근데 그 사업주가 가져간 비용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추정컨대 LH와 또는 그 정관들을 영입했던 그 정관들에 대한 청구를 해서 무수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대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설계 비용하고 감리 대가가 지출됐던 내역을 인허가기관하고 발주기관이 다 제출받아서 이것을 수시로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부담한 비용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감리자나 설계자한테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단체들이 자신이 투입된 비용을 올려달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마저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주장하기 시민단체로서는 꼭 주장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정관 영입을 어떻게 해소하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시민단체로서는 아직까지 짧은 소견에 대학당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 정관 영입업체 자체를 그 출신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정관은 LH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철도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사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모든 관료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토론이라는 데 가서 보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관 영입 업체를 우대하는 이유는 자기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쌓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끊기 위해서는 관료들 스스로는 절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는 정관 영입 업체 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매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과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정관 영입 업체를 입찰 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다시 설명드리면 수행 주체인 그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각 세 개에서 인간하고 공무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용 주체, 이것은 저희가 항상 그 주장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기회에 건설 산업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가 정당히 공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정리하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 그리고 공공발주기관 그 포함한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 이분들이 저희들은 생각할 때 불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로 하여금 의무를 부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4가지 했고 이 10가지 개념은 저희가 각각의 주체별로 분류해놨지만 각각의 주체되어 있는 것을 다른 주체로 연결시켜도 전혀 무리 없는 상호 연관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안했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입법이라든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10+1인데요. 본문 26쪽이 있는데 저희 마지막 본문 26쪽이 있는데 정관 영입 업체를 근절하는 방안을 기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오셔가지고
제가 공간 영역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국토부 장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H 당연히 아니고 국무총리도 우리나라 넘버원 로펌에 계시다고 사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대로 봤을 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한 공직자 대통령. 대통령만 정관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관 특혜를 건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건전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그리고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라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합선해서 운영을 시켜서 그 성과를 내고 저희가 제시했던 10가지도 같은 틀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유희영 대표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의 입장을 반영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어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매년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공공발주기관 사업장에서조차 설계, 시공, 감리 체계가 마저 붕괴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재난공화국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LH 인천 검단 붕괴 사고 원인이 부실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 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 특혜 또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독립감사를 청구했다. 그간의 LH 자체 개혁안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전관 특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발전을 저하시킨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한국 건설산업의 고착화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전문가 그룹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협회들이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부실, 반칙, 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제도 개선을 위한 10가지 시민 제안은 수행 주체, 비용 부담 주체, 인허가 공공발주 주체로 구분하였다. 먼저 수행 주체 개선 방안입니다. 가장 먼저 시민 제안 제도 개선 대상은 건설사업 수행 주체이다. 건설사, 시공사, 감리사가 그곳이다. 첫째,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70억 원 미만의 직접 시공제 대상 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둘째, 민간 건축 인허가 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 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설계 부실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셋째,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여 서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다음은 비용부담 주체 개선 방안입니다. 비용부담 주체를 위한 시민 제안. 건설산업은 시이익단체들만의 정책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비용부담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는 대체 분양 계약 시 설계 도면, 공사비 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수분양자 개인들은 건설 분야 비전문가이지만 주변 지인 전문가들을 통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수분양자에게 월별, 분기별, 중간 단계에서 또 최종 단계에서 감리 보고서 외 공사 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해야 한다. 여섯째,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 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공공발주 주체 개선 방안입니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권자와 공공발주자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형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부터 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7제 제안으로 모든 지자체에 지역 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여 민간 건축물을 상시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8째,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 감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9째, 설계 및 감리 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 공개하여 전관 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 대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10번째 제안입니다. 전관 특혜라는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이는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언급하였지만 반려들에 의한 전관 특혜 근절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국무총리까지 전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지경이니 말이다. 현재 유일하게 전관 특혜에서 자유로운 공직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부실, 반칙, 특혜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 건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안전이 반드시 전제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실련의 부실, 반칙, 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한 실선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실련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3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 행복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이 부실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 주시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예. 인사해 주시죠. 네, 어제 그 LH에서 유튜버 LH에서 그 페이지 열고 현재 지금 계약했던 11건 650억 원 규모 공사를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뭐 진행 문제 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에 관해서는 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그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선 뭐 저희가 판단할 사안 자체가 유튜브에서 데이터 논에서 판단한 거고 저희로서는 이번에 주장했다시피 LH 정관이 실제 실력으로 그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공정한 경쟁 룰이 훼손된 상태에서 부당하게 받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H가 내리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로서는 존중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너리 박제기자님으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대학가 조심해 주신 것이 조심히 드러난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 정관 영입업체의 참가를 저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는 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도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싶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도 이제 LH 정관들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에 이제 입사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과정이 좀 확인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민간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정말 어떤 이 업계에서는 정말 멤버들로 체격을 키운 곳이어서 뭐 민간에서도 같은 뭐 과정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공에서의 과정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입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민간에서는 이런 어떤 확실한 과정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건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업체들을 아예 배제하고 이 47곳을 아예 배제하고 이 업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구조인 건지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질문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 부분은 해당됐던 정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업체들의 그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고민들은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공사 발주를 관장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인데 국가계약법령상에서 단지 정관을 영입업체만으로는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심리적으로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는데 또는 비판을 여론만으로 해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현재 지금 바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정책 당국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는 제안했고 시민단체로서 그리고 이거 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기관 내규로서도 일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별도로 자체 입찰 절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그 내규를 개정을 해서 적용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와 그리고 발주기관 자체 내에서 그런 내규를 신설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일단은 진일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기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이 정관들이 영입된 업체가 대형화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적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반칙과 특혜로 상당 부분 이득을 취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급부로 말씀드리면 정관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던 업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말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과할 정도로 좀 접근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그 반발은 거의 없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 정관님을 아까 이제 제안 설명하실 때 신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사의 전반에 묻혀져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두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경제부처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관업체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그 적절한 그 조율을 통해서 적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법칙을 지금 이제 법조계 분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해요. 그런데 정관예우라는 개념과 관행은 또 개인의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그것을 관행 문화와 제도의 문제로 안 다루셔야 우리 언론에서 다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법을 집행하는데 그 지역의 고위
법원이나 검찰에 계시던 분이 나와서 변호를 하거나 또는 아니면 직접 변호사가 아닌데 전화면 통화해서 해결하고 수수료 받아가나 이 소위 일건을 전관이용이라고 하는 법조계의 문화가 그럼 어떻게 조합이 평등하다고 하는 법치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부합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정관예우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시민단체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 LH 사건을 기화해서 법조계가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공무원, 경제부처 공무원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제 본법들이 주로 하고 있죠. 본법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각계에 너무 많이 반영가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제가 가끔 사용하는 사적 이해관계와 공동체 이해관계와 국가 이해관계와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일정한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구동되도록 조율해 나가는 그런 사회적 노력이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작은 사적 이익이 큰 공적 이익이나 부처의 권한의 남용보다 작은 사적 이익이 훨씬 중요시되는 그런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오늘 논의된 주제도 LH 정관들의 사적 이해관계 그리고 그 건설업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이해, 큰 공적 이해 그들이 예우를 특혜를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실 공사비 총액이나 국가 전체로 보면 그들이 받는 특혜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적 특혜를 위해서 이런 안정과 공적 이 경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LH 정관들이 말씀했던 우리나라 설계업체 중에서도 정관들이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 때냐 봤을 때 거의 없을 거라고 합니다. CAD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다 하나입니다. 법인을 해달라고 분들을 데리고 하기 때문에 예상 좀 이런 문화가 잘 잡아서는 안 되고 이게 좀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통령식 속 이런 기구들을 설치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지었으면 이상으로 좀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담인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담인데 제가 뭐 간단히 갔는데 잠깐 나왔더니 현직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퇴직해서 갈 업체를 현직 때부터 잘 챙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울산 업체는 설령 그 사업을 수주했더라도 다시 또 다른 수주를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그때가 갑질이죠.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관 특혜라는 게 퇴직했던 정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커넥션을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방법은 좀 과할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절반 정도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되기 때문에 좀 심할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피해를 입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지 않을까. 오히려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문 30페이지는 LH 관련 사실을 기자회견 참고하시고요. 그런 단계도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 이상으로 저희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